댄 에리얼리는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경제학자인 댄 에리얼리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현실적인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돈과 심리학, 그러니까 인간의 경제적 비합리성을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의 감각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도 상식밖의 경제학,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같은 책들도 유명하죠. 그럼 댄 에리얼리와 함께 돈에 대한 생각들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몇 번의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죠. 행동경제학은 이 격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고 댄 에리얼리는 말합니다. 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돈을 사용하는데 과연 돈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 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이 없다면 물물 교환을 통해 내가 필요한 재화를 얻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가진 물건이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돈이 없으면 교환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저축도 할 수 없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돈은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댄 에리얼리는 돈의 본질은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기회비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선택한 것 외에 포기한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돈을 쓸 때 항상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기회비용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마십니다. 비싼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사용처를 정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다른 물건의 가치, 시간의 가치, 행동의 가치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죠. 현실에서는 기회비용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어렵고 따지는 행위 자체도 비용에 포함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머리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함정에 빠집니다. 댄 에리얼리는 돈에 대한 두 가지 실수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돈의 상대성이고 두 번째는 공정성입니다. 먼저 상대성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는 돈을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실수를 저지릅니다. 본 강의에서도 나온 그림인데 유명한 착시 그림을 하나 보시죠.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원 중에 어떤 원이 더 클까요? 다 알고 계시죠? 두 원은 크기가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원들 때문에 크기가 상대적으로 달라 보이는 것이죠. 돈도 똑같습니다. 착시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배경을 지우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배경들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댄 에리얼리는 재밌는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문방구에 가서 10,000원짜리 펜을 산다고 생각해보죠. 구매를 하려 하니까 점원이 와서 그 펜 5분 거리에 새로 오픈한 2호점에 가면 4,000원에 팔고 있는데 하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점원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얼른 가서 사야겠죠?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이 명절 보너스를 받아서 큰맘 먹고 100만원짜리 멋진 옷을 하나 산다고 해보죠. 카드를 긁으려 하니까 점원이 5분 거리의 백화점에서 99만 4천원에 팔고 있다고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뭐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알려주나 싶지 않으세요? 이것이 할인율의 함정이라고 댄 에리얼리는 말합니다. 실제로는 모두 6,000원 할인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하죠. 같은 원리로 우리는 반값 세일과 같은 문구에 항상 속곤합니다. 왠지 크게 할인한다고 하면 어머 이건 무조건 사야 돼 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돈을 생각할 때는 상대성의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할인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반값이었다면 내가 이걸 살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공정성을 살펴보죠. 또 하나의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댄 에리얼리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열쇠공을 불렀고 열쇠공은 1분 만에 뚝딱 하고 문을 땄죠. 그리고 17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만원을 청구합니다. 아니 1분도 안 해놓고 20만원을 청구해? 댄 에리얼리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냐고 물어보니까 열쇠공은 자기가 초보 시절엔 문을 따는데 오래 걸리고 심지어 자물쇠를 망가뜨려서 추가 비용까지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도 사람들은 만족했다고 합니다. 팁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숙련공이 되어서 1분 만에 빨리 끝내니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투덜거린다고 합니다.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좋아해야 하죠. 추가 비용도 발생 안 했고 시간도 절약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열쇠공의 서비스가 너무 비싸다고 느낄까요? 사실 일반인은 장인의 기술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함정에 빠지죠. 오래 일할수록 큰 돈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우리는 결과물만 놓고 평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기에 들어간 노력과 과정, 시간들을 같이 평가하죠. 이것이 공정성의 함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실수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댄 에리얼리는 우리가 평생 했던 질문을 합니다. 과연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댄 에리얼리가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공짜 커피 쿠폰을 나눠주고 출근 전에 커피를 한 잔 사 먹게 했습니다. 퇴근 후에 물어봤더니 공짜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행복은 별로 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쿠폰을 주고 아무에게나 아침에 커피 선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마신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과 만족감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댄 에리얼리는 돈으로 행복을 사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돈을 사용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역시 돈 얘기가 제일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댄 에리얼리의 강의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 본 강의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행복을 위해 오늘 커피 선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돈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에 감정이 개입하게 되죠. 댄 에리얼리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기 사과와 초콜릿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과는 몸에 좋고 초콜릿은 별로 좋진 않죠. 1년 뒤에 사과와 초콜릿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아마 사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받는다면 어떨까요? 역시 사과를 고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사과와 초콜릿을 보여주고 냄새도 맡게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골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콜릿을 고른다고 합니다. 댄 에리얼리는 이것을 시간선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선호 현상이란 결과가 멀리 있을수록 이성적 결정을 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감정적 결정을 하는 현상입니다. 시간선호 현상은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 가서 약 받으신 적 다들 있으시죠? 꼬박꼬박 전부 챙겨 드셨나요? 저는 약이 항상 남는데요. 순간의 귀찮음이 저를 지배한 것이죠. 저도 시간선호 현상에 영향을 받았네요. 감정이 금전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공짜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건이 공짜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생 아이스크림 회사가 거리에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 하루 동안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제공했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비가 오자 사람들은 우산을 사러 달려갔습니다. 우산을 사와서 다시 줄을 섰죠. 재밌는 점은 우산은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공짜를 특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짜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훨씬 많은 돈을 사용하곤 합니다. 시간 선호 현상이나 공짜 효과보다 더 크게 우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 효과입니다. 소유 효과에 대해 댄 에리얼리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댄 에리얼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 듀크대는 농구로 엄청 유명한 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티켓을 사기 위해 며칠 전부터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정도이죠. 몇 년 전에 학교는 야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자 티켓을 복권으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티켓에 당첨된 학생들과 떨어진 학생들에게 모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티켓에 당첨된 학생들에게는 갖고 있는 티켓을 얼마에 팔 수 있냐고 물어봤고, 당첨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티켓을 팔고 싶은데 얼마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그룹에서 티켓의 가치는 어땠을까요? 이성적으로는 티켓을 팔고자 하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죠. 티켓에 당첨된 그룹에서 티켓을 팔고자 하는 최저가는 2,410달러였고 티켓이 없는 그룹에서 티켓을 사려고 하는 최고가는 170달러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왜 이렇게 가격을 정했는지 물어보니까 티켓에 당첨된 사람들은 듀크대 농구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티켓은 추억을 쌓을 기회라는 것이죠. 반면에 티켓이 없는 사람들은 170달러면 술집에서 농구도 볼 수 있고 야식까지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관점에서 가치를 판단한 것이죠. 티켓의 주인은 티켓을 팔면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경험을 생각했고, 티켓이 없는 사람들은 티켓을 사면 포기하는 돈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소유 효과입니다. 소유 효과는 가진 것의 가치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소유 효과도 있습니다.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케아 알고 계신가요? 이케아는 가구를 파는데 특이하게 완제품을 팔지 않고 스스로 조립해야 하는 부품을 팔죠. 댄 에리얼리는 이케아에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서랍을 샀습니다. 부품이 집에 도착했고 조립을 시작했죠. 그런데 댄 에리얼리는 조립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서랍과 씨름했고 계속 실수를 해서 짜증이 났죠. 엉성하게 완성을 하고 몇 달이 지나 아이방에 들어갈 때마다 댄 에리얼리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댄 에리얼리처럼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물건을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진 댄 에리얼리는 3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설명서를 주고 종이접기를 부탁했습니다. 완성시킨 사람들에게 완성품을 얼마에 팔 수 있냐고
부여했냐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은 꽤 많은 가치를 부여했죠. 이번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종이접기 작품 저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만약 산다면 얼마 정도에 사시겠어요? 사람들은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실험, 종이접기를 해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할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종이접기를 안 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세 번째 실험입니다. 이번엔 좀 더 엉성한 설명서를 주고 종이접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더 힘들게 완성시킨 자신의 작품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종이접기를 안 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반응이 훨씬 안 좋았죠. 완성도가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은 직접 만든 것에 애정을 부여했습니다. 결과물이 썩 좋진 않더라도 각자의 특별한 부분을 찾아냈죠.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말해도 자신의 작품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험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한 일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은 비이성적입니다. 이케아 효과의 단점은 애정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물을 만드는데 더 헌신하게 되죠. 시간 선호 현상, 공짜 효과, 소유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댄 에리얼리는 이 세 가지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배제하고 무엇을 수용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공짜 효과는 철저히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공짜 효과는 함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케아 효과는 일부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작품에 애정을 갖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저도 이케아 효과에 빠져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듯이 모든 영상이 저에게는 소중한데요. 이케아 효과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겸허한 자세로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제 행복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꽤 괜찮은 레스토랑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한 번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생각해보죠.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현금을 낼 때 기분이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사실 같은 돈을 내는 것인데 왜 기분의 차이가 생길까요? 댄 에리얼리는 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피자를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자 한 입에 25센트씩 청구한다는 조건이 붙죠.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큰 한 입을 먹기 위해 노력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피자를 입에 넣죠. 다음 한 입도 마찬가지로 피자를 억지로 입에 우겨 넣습니다. 이런 식사가 과연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까요? 다시 현금과 신용카드 문제로 돌아와서 생각해보죠.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바로 관심입니다. 현금 결제는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는 걸 스스로 목격하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인만 하고 결제는 나중에 됩니다. 만약 한 입당 순간순간 결제가 일어난다면 최악이죠. 댄 에리얼리는 이것을 지불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지출과 소비를 동시에 하면 즐거움이 줄어들게 되죠. 지불의 고통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할까요? 바로 우리의 관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전기세를 개인 수표로 결제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자동이체로 변경하고 나면 전기 소비량이 4% 증가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전기세 금액을 확인하면 짜증이 나죠. 가족들에게 전기 아끼라고 닥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에서 슬쩍 빠져나가는 자동이체가 되면 전기세를 덜 신경 쓰게 되죠. 지불의 고통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출에 신경 쓸수록 담배 같은 해로운 소비는 줄이게 되죠. 하지만 삶의 즐거움을 더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불의 고통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쓰는데 쏟는 관심입니다. 이것이 관심의 첫 번째 법칙인 지불의 고통입니다. 돈 쓰는 것에 주목하면 즐거움이 줄어들게 되죠. 관심의 두 번째 법칙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법칙은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운영의 투명성이란 우리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에는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정이 눈에 보이게 되면 기꺼이 돈을 내려 하죠. 혹시 가격 비교 사이트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거나 숙소를 예약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가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모든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 엔터를 치자 로딩 화면이 나타나고 잠시 기다린 후에 모든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두 번째와 똑같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대신 검색 결과가 하나씩 나타나 정렬되는 경우. 즉, 이 경우는 정보가 화면에서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의 만족감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간과 상관없이 만족도가 일정합니다. 두 번째, 로딩 화면이 나타나는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는 빠르게 떨어지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정보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는 경우에는
되면 어떨까요? 처음에 몇 초간은 모든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첫 번째 케이스보다 오히려 만족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35초를 넘어가는 순간 만족감이 급속도로 떨어지죠. 그래도 로딩 화면보다는 계속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기다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투명성의 문제이죠. 우리에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세계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에 모든 밑단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운영의 투명성을 더해 진행 상황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돈을 더 지불하려고 하죠. 돈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플 한 쌍을 각자 따로 인터뷰해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 몇 퍼센트 정도 노력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둘의 합은 항상 100%를 넘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 각자는 개인의 투명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은 모두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한 일은 잘 보지 못하죠.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과장하게 되고 남이 한 일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에게도 가끔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걸 갖고 있으세요? 스마트폰, 시계, 자동차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통신비, 대출금, 보험료, 적금 같은 것들을 바로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돈에 관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댄 에리얼리는 돈이 아닌 돈 내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이 모두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돈을 얼마나 쓸지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이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보이게 만들면 평가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달력에 간단하게 표시해볼까요?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애인과 함께 데이트를 했다고 상상해보죠.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작별의 키스를 할 타이밍입니다. 다가가서 조용히 말하죠. 자기야, 나 오늘 14만원 썼어. 반응이 어떨까요? 이 정도면 거의 헤어지자는 얘기 아닌가요? 데이트 후에 돈을 언급하는 것은 똑똑한 행동은 아니죠. 마치 14만원을 썼으니까 7만원을 달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처럼 관계에서 돈을 언급하면 관계의 성격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장기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돈을 언급하는 순간 대가를 주고받아야 하는 단기적 관계로 바뀌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내 몫을 이 정도 했으니 이제 당신 차례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세우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옆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터졌는데 혼자서는 교체하기가 좀 힘드네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 사람이 5,000원 사례금을 준다면 어떨까요? 도와주는 것과 별개로 도와주고 나서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을 도와줬다는 뿌듯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5,000원만 남게 됩니다. 그냥 도와줬으면 자기 전에 그래도 오늘은 좋은 일 하나 했어 하면서 뿌듯하게 잠들 수 있겠죠. 이처럼 관계에 돈이 끼어들게 되면 도움의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사회규범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돈을 함부로 끼워 넣지 마세요. 자칫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 하원 시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데 가끔 늦게 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늦게 올 때마다 10분에 1,000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야 된다고 공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벌금제를 실시하고 난 뒤 점점 늦게 오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벌금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부모들은 지각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벌금이 도입되자 죄책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어린이집이 벌금제도를 철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은 훨씬 더 늦게 옵니다. 이젠 늦어도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한번 사라진 죄책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벌금 제도를 도입한 순간 어린이집과 부모는 더 이상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늦으면 돈 좀 내지 하는 생각이 퍼졌고 죄책감이 사라져 마음껏 늦게 되죠. 사회규범은 사람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죠. 하지만 여기에 돈이 개입되면 앞의 사례들처럼 사회규범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을 가치로 환산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습니다.
댄에리얼리는 한 반도체 회사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 회사의 생산 공장 직원들은 4일 근무하고 4일 쉬는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4일 동안 쉬고 나서 다시 복귀했을 때 기분 좋게 복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댄에리얼리는 4개의 그룹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복귀 첫날 목표치도 보상도 없는 그룹, 두 번째 그룹은 복귀 첫날에 반도체 칩 1300개 이상을 만들면 $30 보너스를 받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1300개 이상을 만들면 피자 쿠폰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회사 사장의 이름으로 칭찬 문자를 받게 됩니다. 4일 내내 생산성이 높은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을까요? 목표치와 보상이 없는 그룹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세 그룹은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칭찬 문자였습니다. 피자 쿠폰이 그 다음이었고, $30 그룹은 첫날에는 효과가 좋았지만 둘째 날부터 생산성이 뚝뚝 떨어졌죠. 우리의 사회적 동기와 금전적 동기는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회사는 $30를 지출했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금전적인 손해를 봤죠. 반면에 칭찬은 항상 효과가 좋습니다. 사장의 이름으로 받은 개인 칭찬 메시지는 칭찬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일한 영역 안에 속하게 만들죠.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도 심어줍니다. 댄에리얼리는 마지막으로 친구와의 밥값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밥을 같이 먹었는데 돈을 어떻게 내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정확하게 반씩 내는 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각자 먹은 만큼만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 좋을까요? 댄에리얼리는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댄에리얼리는 신용카드 러시안 룰렛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웨이터에게 여러 개의 카드 중 하나를 골라서 결제하라고 하는 방식이죠. 돈을 내는 사람은 대접했다는 기분을 가질 수 있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대접받았다는 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댄에리얼리는 밥값을 무작위로 내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카드 러시안 룰렛 전략은 종업원 입장에서 좀 곤란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신에 사다리 타기나 제비 뽑기 같은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겠죠. 돈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지만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보려고요. 댄에리얼리가 동기부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극단적 예를 먼저 든다고 합니다. 바로 마라톤인데요. 마라톤 하는 사진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라톤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회복에 몇 주는 걸리죠. 사실 우리는 마라톤보다 유튜브에서 고양이 영상 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마라톤은 고통스럽기만 하죠. 이처럼 얼핏 보면 마라톤은 인간의 동기부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이런 거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동기부여 됐을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볼까요? 학창시절 휴일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루 정도는 마음 다 잡고 몸에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운동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라톤을 하고 창업을 하고 책을 쓰는 것처럼 어려운 일에 몰입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동기부여의 비밀이라고 댄에리얼리는 말합니다. 맛있는 술 같은 순간의 즐거움도 좋지만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는 요소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라톤은 즐거움이라고는 한 톨도 없지만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들이 가득하죠. 진짜 동기는 성취감, 불가능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것, 팀워크, 사랑 등 여러 가지에서 생겨납니다. 동기는 많은 부분이 내면과 관련돼 있죠.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사실 돈은 순간의 즐거움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은 동기부여가 보너스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돈에 의해 움직인다고요. 정말 우리는 돈만 쫓는 존재일까요? 댄에리얼리가 인도에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댄에리얼리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돈을 적게 받는 그룹, 중간 정도 받는 그룹, 많이 받는 그룹으로요. 게임에서의 성취에 따라 사람들은 돈을 받게 되는데 적게 받는 그룹에서는 4루피, 많이 받는 그룹에서는 400루피까지 받을 수 있었죠. 400루피는 보통 인도 사람의 6개월치 생활비 정도 됐습니다. 큰 돈이죠. 실험 결과 돈을 적게 받는 그룹에서는 전체 받을 수 있는 상금의 35% 정도를 받아갔습니다. 중간 그룹도 비슷했죠. 최대 6개월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룹에서는 어땠을까요? 전체 상금의 20%도 못 받아갔습니다. 성취가 현저히 낮아진 것이죠. 왜 돈을 엄청나게 주는데도 성취가 떨어질까요? 동기부여가 안 됐을까요?
그들은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와 의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있다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너스의 증가가 성적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시험일수록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성적은 떨어지게 되죠. 너무 많은 보너스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수행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보너스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뺏을 순 없죠. 적절한 보너스를 적절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보너스는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미국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호텔은 콜센터 직원들 중 매주 최우수 사원에게 월급의 3분의 1을 보너스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매주 같은 사람이 보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궁금해진 댄 에리얼리는 회사 CEO와 얘기해 6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무작위로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과연 보너스를 누구에게 줘야 회사 실적이 오를까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줘야 할까요? 아니면 일 못하는 사람에게 줘야 할까요? 놀랍게도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 보너스를 줄 때 회사 실적이 올랐습니다. 사실 최우수 직원은 이미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이들이 개선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엉망으로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일을 망치는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선 스트레스죠. 하지만 실적이 낮은 직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우수 직원에게만 보너스를 줄 때는 어차피 못 받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는 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무작위로 보너스를 주거나 못하는 직원만 보너스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실험일 뿐이죠. 진짜 댄 에리얼리가 호텔에게 해준 컨설팅은 최우수 직원을 승진시키고 보너스 대신 기본급을 올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너스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보상해주고 싶다면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즉 돈으로 동기부여를 할 때 돈의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동기부여의 기본적인 수단일 뿐 만능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줄지, 그리고 어떻게 줄지, 누구에게 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댄 에리얼리가 5년간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회사가 직원을 대하는 방법과 직원이 회사에 느끼는 감정이 회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 주가가 오를까요? 의외로 연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단 연봉 지급의 공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직원들의 감정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회사의 성공에 직원의 감정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직원이 실수했을 때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 때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직원들은 더 도전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실패했을 때 직원을 탓하는 회사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관료주의는 의욕을 없애죠. 직원과 회사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한다고 느낄 때 회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일하기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것인데요. 회사를 일하기 좋은 장소로 만들면 직원들이 행복하고 주가가 오르니 관리자와 주주들도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회사가 일하기 싫은 공간이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지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고 공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는데 그 중 하나가 올바른 동기부여입니다. 댄 에리얼리는 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꽤 자주 상처를 주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동기부여를 사지 말고 그 돈으로 동기부여에 투자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댄 에리얼리의 위대한 수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동기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